안녕하세요. 와치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애플워치가 없습니다만 한 5년이 넘었죠. 애플워치가 출시된 게 2015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가 써놨던 글이 있었는데 애플워치의 출시와 관련해서 수많은 미디어들에서 대서특필을 했었죠. 예를 들면 기존의 시계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그 기사들의 골자였습니다. 제가 썼던 글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애플워치가 출시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전에 그렇게 침튀기며 얘기했던 것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전에 이미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역시나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이유는 바로 2019년 애플워치의 출하량이 스위스 시계를 처음으로 앞지는 해였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출하량이 곧 판매량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판매 개수가 스위스 시계 판매 개수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200년 스위스 시계 역사를 뛰어넘었다. 뭔가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200년 스위스 시계의 역사라고 지칭한 것은 쿼츠의 역사가 약 한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 시장까지 타겟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판매되는 가격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계 시장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대표적인 스위스 기계식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롤렉스는 스위스 시계 시장 마켓쉐어를 무려 한 2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마리너가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요. 애플워치가 50만 원이라고 치면 둘 간의 가격 차이는 무려 20배입니다. 가격이 20배가 차이 나는 시장은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같은 시계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단순히 판매량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판매량이 아닌 매출이나 혹은 프로핏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19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20년도 기사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뽑았다고 치죠. 6년 전에 제가 떠들어 놓은 것 있으니까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애플워치가 출시된 이후에 스위스 시계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2019년까지 5년치만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 숫자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2019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스위스 시계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 것이 이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홍콩 쪽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홍콩이 스위스 시계 시장에서 글로벌 최상위를 다투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9년까지 제외하기엔 좀 그래서 저는 포함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보시면 판매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팩트 맞습니다. 애플워치는 당연히 동기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위스 시계 시장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예측한 것처럼 중저가 쿼츠 시장은 가격적으로나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그 파이 자체를 뺏어갈 수도 있는 영역인 것이죠. 글로벌한 시장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이 판매량 감소 부분은 애플워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소 부분은 애플워치의 급격한 성장세에 비하면 조금 미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매출 그래프는 스위스 시계업계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판매량이라는 것의 감소가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쿼츠 시장을 좀 애플워치에 뺏기고 기계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만회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쿼츠 시계이지만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계식 시계 시장이라는 점이죠. 이번엔 순이익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스위스 시계 대장 기업 스와치 그룹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추이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상승 하락의 어떤 뚜렷한 추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매출 그래프하고 연동을 시키면 2015년도도 어렵지 않게 유출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6년도에는 감소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애플워치 출시 이후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애플워치가 200년 역사의 스위스 기계식 시계 시장의 벽을 넘어섰나요? 글쎄요. 이 워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스마트워치와 기계식 시계. 이 교집합이 분명 존재하지만 아예 다른 시장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요. 스위스 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판매량만 단순히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년이라는 이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인문학적이거나 사회공학적으로 기계식 시계를 대체할 만한 보다 임팩트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기계식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시계 착용은 시계의 본질인 단순한 시간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지는 보다 다차원의 아날로그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만 스마트워치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고 일어나면 퇴보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두 시장은 공존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미디어 기기와 책이 공존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해요. 애플워치는 역시 성공했습니다. 스위스 시계업계의 마켓시어 일부를 뺏어오고 업계에서 판매량 1위에 올라선 것이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를 안 차던 사람에게 시계를 차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의 절대적인 파이를 키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혹자는 앞으로 애플워치가 더 큰 반향을 일으켜서 스위스 시계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타격의 크기가 쿼츠 파동을 능가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쿼츠 파동은 기존의 시계 시장 전체나 다름없었던 기계식 시계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완벽하게 휴대폰까지 대체하기 전까지는 쿼츠 파동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누구도 기계식 시계에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뒤에 시장의 모습과 변화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를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애플워치와 기계식 시계 간의 역학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애플워치는 스위스 시계의 역사를 넘었다라기보다 스위스 시계가 그동안 넘보지 못했던 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계를 차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